2.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그레고르는 혼수 상태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방해하는 소리가 없어도 분명 아주 늦게 깨지는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쉬었고 잠도 푹 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벼운 발소리와 현관 복도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레 닫는 소리에 잠이 깬 것만 같았다. 전기 가로등 불빛이 천장 여기저기와 가구들 윗부분에 희미하게 비쳤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아래쪽은 어둠침침했다. 그는 서투르게 더듬이로 더듬으며 천천히 문을 향해 기어갔는데 그제야 더듬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동정을 살펴볼 참이었다. 왼쪽 옆구리에 생긴 길쭉한 상처가 불쾌하게 팽팽히 당겨왔기 때문에 두 줄의 다리로 걸으려니 몹시 비틀거렸다. 게다가 오전에 일어난 사고로 다리 하나가 중상을 입어서 맥없이 질질 끌렸는데 그래도 다리 하나만 다쳤으니 거의 기적이었다. 문에 가까이 가서야 그레고르는 어째서 이쪽으로 오고 싶었는지 알아챘다. 음식 냄새가 났던 것이다. 문 앞에는 달콤한 우유가 담긴 대접이 놓여 있었는데 우유에는 작게 자른 흰 빵 조각이 동동 떠 있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아침나절보다 더 배가 고팠다. 그는 곧바로 눈이 거의 잠길 정도로 우유에 머리를 풍덩 담갔다. 하지만 이내 실망해서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왼쪽 옆구리에 민감한 부위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몸 전체가 헐떡이며 함께 움직여야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유는 전혀 맛이 없었다. 평소에 우유를 즐겨 마셨고 분명히 그래서 여동생이 우유를 들여놓았을 텐데 그는 거의 역겨움을 느끼고 대접에서 등을 돌려 방 가운데까지 기어가고 말았다. 문틈으로 살펴보니 거실에는 가스등이 밝혀져 있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와 때로는 여동생한테도 소리 높여 읽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동생은 아버지의 신문 낭독 얘기를 늘 들려줬고 편지에도 쓰곤 했는데 최근에는 낭독이 아예 중단된 모양이었다. 사방이 아주 조용했지만 집이 비어있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식구들이 어쩌면 이렇게 조용히 살까?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어두운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신이 부모님과 여동생을 이렇게 근사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자부심이 차올랐다. 그런데 이제 이 평온과 풍족한 생활, 만족감이 끔찍하게 종말을 고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길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되도록 몸을 움직이고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기나긴 저녁나절 동안 한쪽 옆문이 한 번, 다른 옆문도 한 번, 작은 틈새가 생길 만큼 살짝 열렸다가 금방 닫혔다. 누군가 들어올 필요성을 느끼다가 다시 생각이 복잡해진 모양이었다. 거실로 통하는 문 앞에 바짝 다가간 그레고르는 망설이는 방문객을 어떻게든 방 안으로 들이거나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라도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다. 아침에 모든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모두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런데 그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고 양쪽 옆문도 분명히 낮에는 열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열쇠도 바깥에서 꽂혀 있었다. 밤이 이슥해서야 거실 등불이 꺼졌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그때까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세 식구가 까치발로 물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분명히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꾸려갈지 방해받지 않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충분히 확보된 것이다. 그런데 천장이 높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에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게 불안했다. 벌써 5년째 이 방에서 지내왔는데 어째서 불안한지 딱히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가벼운 수치심을 느끼며 황급히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거기서는 등짝이 다소 눌리고 머리를 들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금세 썩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다만 몸통이 너무 넓적해서 몸을 소파 밑으로 완전히 숨기지 못해 아쉬웠다. 그레고르는 밤새도록 소파 밑에만 있었다. 때로는 선잠이 들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자꾸만 화들짝 깨어났고
때로는 근심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골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면서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신중히 행동하여 그의 몸 상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초래된 불쾌한 사태를 가족들이 견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밤이나 다름없는 이른 새벽부터 그레고르는 방금 다진 결심의 효력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여동생이 옷을 거의 다 차려입고 현관 복도에서 방문을 열고 긴장하며 방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여동생은 그를 금방 찾지는 못했으나 소파 밑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하긴 그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고 다른 데로 날아갈 수도 없지 않은가. 질겁하고는 자제력을 잃고 다시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후회됐는지 곧 다시 문을 열더니 중환자나 낯선 사람의 방인 양 까치발로 살금살금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의 가장자리까지 머리를 내밀고 여동생을 관찰했다. 그가 우유를 그대로 남겼다는 것을, 게다가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동생이 알아차릴까? 혹시 그의 입맛에 맞는 다른 음식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여동생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소파 밑에서 뛰쳐나가 여동생의 발 앞에 엎드려 뭔가 양질의 먹거리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여동생은 우유가 조금 흘러나왔을 뿐 아직도 대접에 가득한 것을 금방 발견하고는 의아해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대접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대접을 맨손이 아닌 걸레로 잡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우유 대신 어떤 음식을 가져올지 호기심에 잔뜩 들떠 온갖 상상을 해봤다. 하지만 여동생이 선심을 써서 실제로 가져온 음식은 그로서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 없는 것이었다. 여동생은 그의 입맛을 시험해보려고 온갖 먹거리를 골라와서 낡은 신문지에 늘어놓았다. 거기에는 오래되어 반쯤 상한 채소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하얀 소스가 굳어있는 뼈다귀도 있었다. 건포도와 아몬드도 두 알이 있었고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못 먹겠다고 버린 치즈 조각도 있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 한 조각,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한 조각도 있었다. 이 모든 음식 외에도 여동생은 보아하니 그레고르 전용으로 지정한 대접에 물을 담아왔다. 여동생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는 그레고르가 먹지 않을 걸 알았기에 자상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물러갔다. 게다가 밖에서 열쇠도 잠갔는데 그레고르가 마음 편하게 먹어도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그런 것이었다. 그레고르의 짧은 다리들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 신나서 부들부들 떨었다. 상처도 어느새 완전히 나았는지 아무런 불편도 느껴지지 않아 신기했다. 생각해보니 손가락을 아주 살짝 칼에 베인 것이 한 달도 넘었는데 그저께까지도 상처가 아프지 않았던가? 그는 감각이 둔해진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금세 치즈를 개걸스럽게 빨아먹었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특히 치즈가 구미에 확 당겼다. 그는 치즈, 야채, 소스를 순식간에 차례로 먹어치우면서 너무 흡족해서 눈물이 났다. 반면에 신선한 음식은 맛이 없고 냄새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먹고 싶은 음식만 멀찌감치 따로 끌어다 놓았다. 음식을 다 먹어치운 지 한참이 지나고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여동생이 그가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신호로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그는 그새 거의 선잠이 들었다가 바로 화들짝 깨어나 다시 소파 밑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여동생이 방 안에 머문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소파 밑에 있으려니 엄청난 극기가 필요했다. 배불리 먹어서 몸이 불어나 비좁은 소파 밑에서는 숨도 쉬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의 질식할 것 같은 상태에서 약간 튀어나온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봤다. 여동생은 그런 사정은 모르고 남은 음식 찌꺼기뿐 아니라 그레고르가 건드리지 않은 음식까지도 이젠 사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지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있었다. 그러고는 죄다 황급히 통에 담가 나무 뚜껑으로 덮고서 갖고 나갔다. 여동생이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바로 소파에서 기어나와 몸을 쭉 펴서 원래대로 부풀렸다. 그레고르는
매일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 먹었다.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잠들어 있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온 식구가 점심을 먹은 후에 두 번째 식사를 했다. 점심 식사 후에 부모님은 낮잠을 잠깐 잤고 하녀는 여동생의 심부름을 갔던 것이다. 확실히 부모님도 그레고르가 굶어 죽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레고르의 식사에 관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정도를 넘어 직접 보는 것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여동생은 가능하면 부모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을 것이다. 사실 부모님은 무척 힘들어했다. 사건이 터진 날 오전에 과연 어떤 핑계를 대고 의사와 열쇠장이를 다시 집에서 내보냈는지 그레고르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에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동생도 그랬다. 그래서 여동생이 그의 방에 들어와 있을 때면 그는 그저 이따금 여동생의 한숨이나 성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나중에 여동생이 모든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야 완전히 적응한다는 것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이따금 여동생이 다정하게 하는 말이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얼른 알아들었다. 가령 그레고르가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우면 여동생은 오늘은 맛있었구나 라고 한다. 하지만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점점 잦아졌는데 그러면 거의 슬픈 표정으로 이번에도 죄다 남겼네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레고리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옆방에 귀를 기울여 여러 가지를 엿들었다. 어쩌다 한번 목소리가 들리면 금방 그쪽 문으로 다가가서 몸을 문에 밀착시켰다. 특히 초기에는 은밀하게라도 그와 관계되지 않은 대화가 없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식사 때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 때가 아니어도 같은 주제로 얘기했다. 언제나 식구 중 적어도 두 사람은 집에 있었다. 아무도 혼자서는 집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완전히 비워둘 수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녀는 사건 첫날 당장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어머니에게 애걸복걸했는데 그날 벌어진 일에 관해 하녀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고서 15분 후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녀는 눈물을 흘리며 해고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해고가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도 눈꼽만큼도 발설하지 않겠노라고 굳이 철석같이 맹세를 했다. 이제 여동생은 어머니와 단짝이 되어 요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식구들이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구 중 누군가가 다른 식구에게 식사를 좀 하라고 권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저 고맙지만 충분히 먹었어 라거나 그 비슷한 대답만 들었다. 술도 전혀 마시지 않는 것 같았다. 여동생이 종종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겠냐고 묻고 진심으로 직접 사오겠다고 나서도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여동생이 아버지의 걱정을 덜려고 건물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해도 된다고 하면 그제야 아버지는 큰 소리로 괜찮다 라고 했으며 그러고는 더 이상 맥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사건 첫날이 경과하는 동안 아버지는 벌써 집안의 모든 재산 상태와 향후 전망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5년 전 사업이 파산했을 때 용케 건져낸 작은 베르트하임 금고에서 이런저런 증빙 자료나 비망록을 꺼내왔다. 아버지가 금고의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찾던 서류를 꺼낸 다음 다시 닫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 상태를 밝힌 것은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힌 후 들은 이야기 중 그나마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 자산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은 게 없다고 믿어온 것이다. 적어도 아버지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었고 물론 그레고르 역시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에 관해 물어본 적도 없었다. 당시 그레고르는 온 가족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린 파산의 불행을 식구들이 최대한 빨리 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데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당시에는 열성을 다해 일하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말단 점원에서 외판원으로 승진했다.
외판원은 자연히 전혀 다른 돈벌이 가능성이 있었고 영업 실적을 올리면 금세 수수료 형태로 현금이 생겼다. 그는 그렇게 생긴 돈을 집으로 가져와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에 꺼내놓곤 했다.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그 후로 그런 호시절은, 적어도 그 정도로 반짝한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레고르는 돈을 잘 벌어서 온 식구가 지출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됐고 실제로 감당했다. 식구들도 그레고르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식구들은 고마워하며 돈을 받았고 그레고르는 기꺼이 돈을 내주었다. 하지만 애틋한 정은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았다. 다만 여동생과는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와 달리 음악을 아주 좋아했고 바이올린을 감동적으로 연주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내년에 여동생을 음악원에 보내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자면 많은 학비가 들겠지만 개의치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레고르가 이 도시에서 일하는 짧은 기간 동안 종종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음악원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나 허울 좋은 꿈에 불과하지 실현 가능성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도 그런 순진한 얘기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생각은 확고했고 성탄절 저녁에 근사하게 계획을 밝힐 작정이었다. 그레고르는 문에 바짝 달라붙어 서서 바깥 동정을 엿듣는 동안 지금 처지로는 전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이따금 피로가 몰려와 더 이상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머리가 부주의하게 문짝에 툭툭 부딪혔지만 머리를 금세 다시 고추 세웠다. 머리가 부딪혀 작은 소리라도 나면 밖에서 듣고서 모두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문을 향해 말했고 그제야 중단했던 대화가 서서히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가 자신도 남겨둔 재산에는 오래도록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어머니가 그 모든 설명을 단번에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설명 중에 종종 같은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온갖 불행에도 예전에 챙겨둔 아주 적은 재산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자를 손대지 않아서 그 사이에 재산이 약간 불어났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자신의 몫으로 몇 굴덴만 갖고 매달 집으로 가져온 돈도 다 쓰지 않고 소규모 자금으로 축적되어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 뒤에서 부지런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뜻밖의 사료와 절약 정신에 흐뭇해했다. 본래는 이렇게 남겨둔 돈으로 아버지가 사장에게 진 빚을 더 많이 갚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레고르가 이 일자리를 벗어던질 날이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취한 조치가 분명히 더 유리했다. 그런데 이 돈은 식구들이 그 이자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기껏해야 한두 해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손대면 안 되고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둬야 하는 금액에 불과했다. 먹고 살기 위한 돈은 따로 벌어야 했다. 아버지는 건강하긴 해도 노인네였고 벌써 5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고생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에서 첫 휴가였던 지난 5년 동안 살이 많이 불었고 그래서 몸이 꽤나 둔해졌다. 그렇다면 연로한 어머니가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천식을 알아서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틀이 멀다 하고 호흡곤란 증세로 창문을 열어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동생이 돈을 벌어야 할까? 하지만 여동생은 17살 애가 아닌가? 여동생은 지금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혜택을 누려서 그저 맵시 있게 차려입고 늦잠이나 자고 집안 살림을 거들고 두어 군데 소박한 파티에 참가하고 무엇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돈을 반드시 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레고르는 매번 문에서 얼른 떨어져 문 옆에 서 있는 서늘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부끄럽고 슬퍼서 얼굴이 화끈거렸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종종 긴 밤 내내 가죽 소파에 드러누워 한숨도 못 자고 몇 시간씩 가죽을 긁어댔다. 그런가 하면 안간힘을 다해 의자를 창가로 밀고 가서 창문턱에 기어오르거나
의자에 버티고 서서 창문에 기댔다. 분명 예전에 창밖을 내다볼 때 느꼈던 해방감이 어쩌다 생각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사물도 정말이지 점점 더 흐릿하게 보였다. 예전에는 맞은편에 있는 병원이 너무 자주 보여서 욕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사는 거리가 조용하지만 도심에 있는 샤를로텐 거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창밖의 잿빛 하늘과 잿빛 땅이 분간되지 않는 황량한 벌판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뻔했다. 눈썰미 좋은 여동생은 딱 2번 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보더니 방을 치우고 나서 매번 의자를 창가에 바짝 붙여놓았고 심지어 이제는 안쪽 창문을 아예 열어놓았다. 그레고르는 여동생과 얘기할 수 있고 오빠를 위해 신경 써준 모든 배려에 고맙다고 말할 수만 있다면 여동생의 시중을 견디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그는 여동생의 시중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물론 여동생은 이 모든 일이 힘들다는 기색을 최대한 감췄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더 잘 해냈지만 그레고르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사정을 더 정확히 파악했다. 이젠 여동생이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났다. 여동생은 평소에 아무도 그의 방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곧장 창가로 달려가서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듯 다급한 손놀림으로 창문부터 열었고 아직 날이 쌀쌀한데도 잠시 창가에서 심호흡을 했다. 여동생이 이렇게 창가로 달려가는 소동 때문에 그레고르는 매일 2번씩 즐겁했다. 그러는 내내 그는 소파 밑에서 벌벌 떨었다. 여동생이 창문을 닫아둔 채 그레고르가 있는 방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이런 소동은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 자신도 잘 알았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여동생이 그의 외모에 특별히 놀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한 번은 여동생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서 그레고르가 사람을 겁주기 딱 좋은 자세로 꼼짝 않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과 맞닥뜨렸다. 그가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창문을 바로 열 수 없으니 여동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로서는 딱히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여동생은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돌아가면서 문을 닫아버렸다. 혹시 낯선 사람이 이런 광경을 목격했더라면 그레고르가 여동생을 노리다가 물려고 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물론 그레고르는 즉시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점심때까지 기다려서야 여동생이 다시 돌아왔고 평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니 여동생이 자신을 보는 일이 여전히 견디기 힘들며 앞으로도 계속 견디기 힘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동생이 그의 몸의 작은 부분이라도 소파 밑에서 삐져나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지 않으려면 엄청난 자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느 날 린넨 시트를 등에 메고 끌고 와서 이 작업을 하느라 무려 4시간이 걸렸다. 소파 위에 걸쳐놓고 몸이 완전히 감추어질 수 있도록 정돈했다. 이제는 여동생이 몸을 구부린다 해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였다. 여동생이 시트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치워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당연히 달가울 리 없지만 여동생은 시트를 그대로 내버려뒀다. 한 번은 여동생이 이 새로운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려고 그레고르가 머리로 시트를 살짝 들춰보니 심지어 고마워하는 눈치가 느껴졌다. 부모님은 처음 2주일은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올 엄두도 감히 내지 못했다. 전에는 부모님이 여동생을 별 쓸모없는 애로 여기고 곧잘 성화를 부렸는데 이제는 여동생이 하는 일을 극구 칭찬하는 말도 종종 들렸다. 그런데 이즈음에는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종종 방 앞에서 기다리곤 했다. 여동생은 방에서 나가자마자 방안이 어떠하고 오빠가 무엇을 먹으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호전된 기미가 보이는지 등을 부모님에게 자세히 얘기해드려야 했다. 어머니는 비교적 빨리 그레고르를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은 처음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어머니를 말렸다. 그레고르도 그 이유를 주의 깊게 듣고서
전적으로 수긍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제발 그레고르한테 가게 해줘. 불쌍한 아들 녀석이잖아. 아들을 보러 간다는데 내 심정을 이해 못해? 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아버지와 여동생은 완력으로 어머니를 제지해야만 했다. 그러자 그레고르는 어쩌면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매일 들어올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할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가 여동생보다는 매사를 훨씬 잘 꿰고 계시지 않은가? 여동생이야 아무리 씩씩해도 아직 그저 애였고 따지고 보면 애처럼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떠맡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보고 싶던 그레고르의 소망은 금방 이루어졌다. 그는 낮에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창문 쪽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몇 평에 불과한 방바닥에서 충분히 기어다닐 수도 없었다. 밤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고 이젠 먹는 것도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분 전환 삼아 벽과 천장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즐겼다. 그러면 바닥에 누워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몸에 가벼운 전율이 일었다. 그렇게 거의 천장에서 행복한 기분 전환을 즐기다가 엉겹결에 다리를 떼고 방바닥으로 털썩 떨어지는 일이 생겨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 달리 몸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어서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도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가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점액질의 흔적을 남겨서 여동생은 그가 혼자서 개척한 이 새로운 오락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서 여동생은 그가 최대한 넓은 범위로 기어다닐 수 있게 해주려고 방해가 되는 가구들, 특히 서랍장과 책상을 치워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감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녀도 도와주지 않을 게 뻔했다. 지난번 주방 하녀가 해고된 후 새로 들어온 16살짜리 하녀는 씩씩하게 버티긴 했지만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해서 부엌문을 줄곧 잠가놓고 특별한 용무로 부를 때만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동생은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레고르의 방 쪽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방문 앞에 다다르자 입을 다물었다. 당연히 여동생이 먼저 방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고 그러고 나서야 어머니를 들어가게 했다. 그레고르가 최대한 신속히 시트를 더 깊숙이 내리고 더 많은 주름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연히 시트가 소파 위에 걸쳐진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시트 아래 숨어서 몰래 살펴보는 것은 포기했다. 처음부터 바로 어머니를 보는 것은 단념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던 것이다. 여동생이 어서 와봐, 오빠는 안 보여 라고 채근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이 분명했다. 그레고르는 연약한 두 여자가 무겁고 낡은 서랍장을 원래 자리에서 밀어내느라 애쓰는 소리를 들었다. 여동생은 너무 무리한다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주의도 흘려듣고 대부분의 일을 감당했다. 일은 아주 오래 걸렸다. 15분이 지나자 어머니는 서랍장은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첫째는 서랍장이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오기 전에 일을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서랍장을 방 한가운데 그대로 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 길을 가로막지 않겠냐고 했다. 둘째는 가구를 치워버리면 과연 그레고르의 마음에 들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생각에는 오히려 그 반대일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텅 빈 벽을 바라보려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니 그레고르 역시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였다. 오래전부터 방 안의 가구에 익숙한데 텅 빈 방에서는 적막감이 들 거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가 마무리 말을 했다. 정확히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그레고르에게 목소리의 울림도 아예 못 듣게 하려는 듯 거의 속삭이다시피 했는데 그레고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구를 치우면 병이 낫기를 바라는 희망을 아예 포기하고 걔더러 알아서 하라고 야멸차게 방치하는 꼴이 되지 않겠니? 방을 원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그래야 그레고르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함없다는 걸 알고서 힘들었던 시절을 더 쉽게 잊을 수 있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그레고르는 지난 2달 내내 인간적인 대화를 직접 나눌 기회가 없었던 데다 식구들 사이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방을 깨끗이 치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대대로 물려받은 가구들이 정겹게 놓여있는 따뜻한 방을 정말 텅 빈 동굴로 바꿔놓고 싶었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방해받지 않고 사방으로 기어다닐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과거는 순식간에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거의 잊어버릴 지경인데 오랫동안 듣지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을 일깨웠다. 아무것도 치우지 말고 전부 그대로 둬야 했다. 가구들이 그의 상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꼭 이대로 유지돼야 했다. 가구들이 그가 이리저리 무의미하게 기어다니는 것을 방해한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문제를 의논할 때면 전문가인 양 부모 앞에 나서는데 익숙했는데 물론 그런 태도가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충고가 오히려 원래 치우려 했던 서랍장과 책상뿐 아니라 꼭 필요한 소파만 제외하고 아예 모든 가구를 치우자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여동생이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은 단지 유치한 고집과 최근 들어 뜻밖에도 어렵게 성취한 자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여동생이 관찰한 바로는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가구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어쩌면 또래 소녀들처럼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해서 기회만 되면 끝장을 보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레테 역시 제 꾀에 넘어가서 그레고르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이 잘해줄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오히려 그의 처지를 더 끔찍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 혼자서 지금 위치 그대로 텅 빈 벽을 누비고 다니는 방에는 그레테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여동생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몹시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금세 입을 다물었고 여동생이 서랍장을 치우는 일을 힘 닿는 대로 거들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부득이하게 서랍장이 없이 지내게 되었지만 제발 책상만은 그대로 두고 싶었다. 모녀가 낑낑대며 서랍장을 방 밖으로 밀어내자 그레고르는 소파 아래에서 머리를 내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조심스레 최대한 신중하게 개입할 수 있을지 살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필 어머니가 먼저 방으로 돌아왔다. 그레테는 아직 옆방에서 혼자 서랍장을 붙잡고 이리저리 밀치고 있었는데 서랍장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보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를 보면 병이 날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즐겁해서 다급히 뒷걸음질로 소파의 뒤쪽 끝까지 기어갔다. 하지만 시트의 앞쪽이 약간 움직이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어머니는 그것만 보고도 낌새를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잠깐 가만히 있다가 이내 그레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레고르는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저 가구 2개를 옮기는 것뿐이라고 자신을 거듭 타일렀다. 그렇지만 모녀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가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조여오는 대소동으로 느껴지는 것을 이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머리와 다리를 바싹 끌어당기고 몸을 바닥에 꼭 누르고 있었지만 이 모든 소동을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모녀는 그의 방을 비우고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치우고 있었다. 실톱과 다른 연장들이 든 서랍장은 일찌감치 밖으로 치워졌다. 이제는 바닥에 붙박이로 고정된 책상을 들썩였다. 상과대학 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숙제를 했던 책상이었다. 이제는 정말 한가로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선의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모녀가 방에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을 지경이었다. 모녀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아무 말 없이 일을 했고 터벅터벅 무거운 발소리만 들려왔다.
모녀가 옆방에서 책상에 기대어 한숨 돌리는 사이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달리는 방향을 4번이나 바꿨다. 정말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새 다른 곳은 다 비어버린 벽에 온몸에 모피를 두른 여자의 사진만 걸려있는 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는 얼른 기어 올라가서 액자의 유리에 몸을 밀착시켰다. 유리는 그의 몸을 지탱해줬고 뜨거운 배가 유리에 닿자 기분 좋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레고르가 몸을 완전히 덮은 이 사진만은 분명 아무도 치우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머리를 거실 문 쪽으로 돌려 여자들이 돌아오는지 지켜봤다. 모녀는 마음 놓고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금세 돌아왔다. 그레테는 한쪽 팔로 어머니를 감싸안고 거의 끌고 오다시피 했다. 그레테가 이제 뭘 치울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여동생의 시선이 벽에 붙어있는 그레고르의 시선과 마주쳤다. 여동생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어머니가 함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동생은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숙여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게 막았고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연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거실로 나가서 좀 쉬면 어떨까? 나가요. 그레고르가 보기에 여동생의 속셈은 뻔했다. 어머니를 일단 안전하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그레고르를 벽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레고르는 여성의 사진을 순순히 내주지 않으려고 꼭 달라붙었다. 사진을 내줄 바에야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로 뛰어내릴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레테의 말에 비로소 덜컥 불안해진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섰고 꽃무늬가 수놓인 벽걸이용 양탄자에 커다란 갈색 얼룩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방금 본 것이 그레고르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라고 비명을 지르고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양팔을 쭉 뻗은 채 소파에 풀썩 쓰러져서 꼼짝도 못했다. 그러자 여동생이 주먹을 치켜들고 야 그레고르! 라고 고함을 치면서 눈을 부라렸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후 여동생이 그에게 직접 건넨 첫 마디였다. 여동생은 어머니를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 추출액 같은 것을 가지러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 역시 도와주고 싶었다. 아직 사진을 구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그런데 몸이 유리에 꼭 달라붙어서 힘들게 떼어내야 했다. 그러고서 예전처럼 여동생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도 옆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여동생이 작은 병을 이것저것 뒤지는 동안 뒤에서 잠자코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몸을 돌린 여동생이 질겁했고 그 바람에 병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냈고 알 수 없는 부식성 약품이 그의 주위로 흘러나왔다. 그레테는 더 지체하지 않고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작은 병들을 집어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고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발로 차서 닫았다. 이제 그레고르는 어머니와 단절된 상태였고 어머니는 그의 잘못으로 어쩌면 사경을 헤매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방문을 열 수 없었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 여동생이 달아나면 곤란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자책감과 근심 걱정으로 초조한 나머지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과 가구와 천장을 마구 누비며 기어다니다가 방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자 마침내 절망해서 커다란 탁자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그레고르는 녹초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사방이 조용했는데 그것은 좋은 징조인 듯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물론 하녀는 부엌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있으니 그레테가 문을 열어주러 가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버지가 운을 뗐다. 그레테의 안색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레테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머니가 기절하셨는데 하지만 금세 좋아지고 있어요. 그레고르가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자들은 말을 듣질 않는구나.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짧은 말만 듣고 아버지가 나쁜 쪽으로 해석해 자신이 행패를 부렸다고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궁리를 해야 했다. 아버지한테 해명하려니 그럴 겨를도 없고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방문 쪽으로 달아나서 문에 기댔다. 아버지가 현관복도에서 들어올 때 그레고르가 당장 기꺼이 방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할 요량이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고 그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바로 방 안으로 사라질 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알아차릴 기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현관복도에서 들어오자마자 에잇 하고는 분노와 희열을 동시에 느끼는 듯한 어조로 고함을 질렀다. 그레고르는 문에 기댄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아버지 쪽으로 쳐들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물론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저기 기어다니느라 예전처럼 다른 방의 동정에 신경 쓰는 일을 게을리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변화된 상황과 맞닥뜨릴 각오는 다졌어야 했다. 그렇다 해도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전에는 그레고르가 출장을 가고 없으면 아버지는 피곤하다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맞나 싶었다. 그레고르가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무렵에는 잠옷바람으로 등받이 의자에 앉은 채 그를 맞아주곤 했다.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반갑다는 표시로 그저 팔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1년 중 어쩌다 몇 차례 일요일이나 명절에 함께 산책을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특히나 천천히 걷던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더 천천히 걷지 않았던가? 낡은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늘 T자형 지팡이를 조심스레 짚으며 힘들게 나아가지 않았던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거의 매번 걸음을 멈추고 함께 걷던 어머니와 그레고르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던 아버지가 지금은 당당하게 꼿꼿이 서 있었다. 금단추가 달린 팽팽한 푸른색 제복 차림이 은행 사원이 입는 옷과 비슷했다. 상의 빳빳한 높은 옷깃 위로 두툼한 이중턱이 삐져나와 있었다. 덥수룩한 눈썹 아래로는 까만 눈동자의 눈빛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평소에 헝클어져 있던 흰머리는 거슬릴 정도로 반듯하게 가르마를 타고 단정하게 빗어서 반들거렸다. 아버지는 은행 이니셜로 보이는 금실 머리 글자가 박힌 모자를 집어던졌는데 모자는 거실 전체를 가로질러 포물선을 그리며 소파로 날아갔다. 그러고는 긴 제복 상의의 끝자락을 뒤로 젖히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인상을 찌푸리며 그레고르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자신도 딱히 어쩔 작정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발을 눈에 띄게 높이 들었는데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장화 밑창이 거인의 신발처럼 커서 깜짝 놀랐다. 그레고르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첫날부터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최대한 엄하게 다루는 것이 상책이라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피해 달아났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도 멈췄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급히 앞으로 달아났다. 둘은 이렇게 방 안을 여러 바퀴 돌았지만 결정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가 워낙 느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쫓기는 모양새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레고르도 지금은 바닥에만 있었다. 혹시라도 벽이나 천장으로 달아나면 특별히 아기를 품고 있다고 아버지가 오해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이런 달리기를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내딛는 동안 그는 무수히 많은 동작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예전에도 폐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호흡곤란이 유난히 심해졌다. 그레고르는 안간힘을 다해 달리려고 버둥거렸지만 거의 눈도 뜨기 힘들었다. 머리가 멍한 상태여서 달리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의 가능성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벽을 타고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었다. 물론 거실 벽을 가로막은 가구들은 정교하게 세공돼서 톱니 모양과 뾰족한 부분이 많긴 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뭔가가 가볍게 던져진 듯 툭 떨어지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왔다. 사과였다. 곧이어 두 번째 사과가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화들짝 놀라서 멈춰섰다. 더 이상 달아나봤자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그를 사과로 폭격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음식을 놓아두는 탁자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당장은 정확히 조준하지는 않고 사과를 하나씩 던졌다. 작고 빨간 사과들이 전기라도 통한 듯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아무 탈 없이 굴러갔다. 그런데 곧이어 던져진 사과가 문자 그대로 그레고르의 등짝에 박히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한 통증이 장소가 바뀌면 가라앉기라도 할 것처럼 계속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못에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감각이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에서 쭉 뻗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 앞에서 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오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내의 차림이었는데 여동생이 기절한 어머니의 숨통을 틔우려고 옷을 벗겼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고 매듭이 풀린 치마가 달리느라 하나씩 바닥에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치맛자락에 걸려 휘청거리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아버지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아버지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지고 제발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제 그레고르는 어느덧 시력이 거의 마비되었다.